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번 주 영수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조율에 한창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은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확인된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에게 이제 오찬 함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일정은 정해진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일단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들 면담을 요청하긴 했고 일자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좀 참석이 어렵다라고 하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빼고 나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또 원치 않고 한동훈 위원장 건강이 나아지면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총선 전날부터 굉장히 가로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기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상 이유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네. 조만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의제들로 만나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선거 전 마지막 유세에서도 몇 개를 좀 취소하긴 했어요. 건강상 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건강상 이유로 이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도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도 전혀 하지 않았던 SNS로 사실상 본인의 정치적인 SNS 정치 신호탄 쏘아올렸다 이런 언론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건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 사실 진두지휘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나빴지만 대통령께서 치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전화도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이제 오가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심은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만남의 제안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했다는 건 정치적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도 감내하겠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거리는 분명히 멀어졌다라는 또 하나의 신호를 감내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한 뒤에 첫 공개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닌 용기라고 했는데 배신이란 단어를 썼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에 반박하는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배신 프레임이라는 것에 갇혀서는 안 되거든요, 정치인이. 그리고 SNS에 이제 처음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어디서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이제 또 잠적하고 있으니 아마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없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SNS 같은 경우로 최소한의 본인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영수회담도 일어나는데요. 여기 정치에서 건너지 못할 강은 없다라고 보고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부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 총선의 참패라고 하는데 참패 자체의 이유를 한 명으로 몰아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이제 당내 분열이나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보다 개파나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좀 같이 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사퇴한 뒤에 첫 공식 입장, 공개 입장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총선에서도 SNS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선을 끝나고 본인을 향한 여러 난타전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그 선봉에 선 분이 홍준표 시장이고요. 이 SNS 글이 언제 올라왔느냐. 사실상 홍준표 그리고 대통령
단독 회담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담긴 그 메시지 자체가 더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을 바로잡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생략된 주어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총선 이후에 책임 공방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려는데 어쨌든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폐쇄자에 불과하다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군주한테 대들었다가 폐쇄자가 된 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나마 직격하고자 했던 건 대통령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뭐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했지만 그 용기를 총선 국면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말을 하다 만 것처럼 그런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이 부상하는데 2조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선의 패배에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SNS 글도 저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SNS 메시지가 네, 의미심장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 전 위원장 여권 차기 잠룡 간의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있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는지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수위를 상당히 넘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깜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셀카놀이에 빠졌다든지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건 당연하게도 이런 차기 대권 주자의 경쟁 상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견제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각에 한 말씀 보태신다면 글쎄요, 여기에 지금 저는 계속해서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나 이번 발언들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가 한동훈 위원장이나 특정인이어서가 아니라 당내에서 어른으로서 당의 통합과 그리고 화합 그리고 다독임이 먼저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당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는 당원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저마다의 포지셔닝이 있겠지만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분 간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왔던 것이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좀 달랐을 뿐입니다. 한쪽은 안에서 한쪽은 밖에서라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신의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총선을 승리로 가져가는 것이었고 당의 승리, 당의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정말로 고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때 140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또 당의 지지도,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하는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또 여기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뭐 총선을 이긴 입장에서는 이긴 과실을 나누는데 관심이 많겠지만 진 입장에서는 과연 책임이 어디냐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는 당 안에서 책임을 놓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나뉘고 당선이 된 사람과 낙천자가 계속 나뉘다 보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대변인으로서 당에 욕하는 게 딱 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특정인에게 책임을 몰아서 그 사람을 빼고 나면은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전에 했던 행동들을 답습하더라. 이러면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거의 패배 요인은 한 가지가 아닐 것이다. 여기 있는 저도 패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플레이어였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부터 돌아봐야 그리고 원인 분석을 공천이 잘못된 것인지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된 것인지 혹은 우리가 정책적 전략이 미비했던 것인지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던 것인지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인들 중에서 모든 걸 제외하고 한 명의 잘못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대통령이든 한동훈 위원장이든 어떤 누구든 한 명의 잘못으로 문다라고 하면 우리 당은 진일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라. 이것을 의견을 모으는 것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데이터화 시켜라. 여기에 종속 변수, 패배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했는지 다 늘어놓고 확인을 해봐라. 과학적인 검토를 해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 인해서 패배가 이 총선이 승리하거나 패배할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상대당이지만 네. 이런 논란,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요? 사실 패배 원인이 정량화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탓이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어떤 전략이 잘못됐느냐, 선거 전략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당내에서는 그래도 100석 이상을 좀 점하게 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중에 읍소 전략을 취했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정말 각양각색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한 내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의원들 다르고 또 영남권 의원들 다르고요. 수도권 의원들은 위기의식 상당히 팽배하다. 이거 쇄신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영남권 의원들은 영남을 폄훼하지 말아라. 우리의 어떤 개헌저 진서를 지켜준 부분이다. 그것이 우리의 지지층의 골간이다. 이렇게 또 맞서는 부분이 있고요. 당선인들은 당선인 총회에서 지금 기사를 나오는 걸 보면 덕담 나누고 셀카 찍고 그런데 낙선인 간담회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인 진단 나중에는 어떻게든 애를 써보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통령과 한 국정 운영의 하나의 그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부분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패배 원인을 현상학적으로만 분석하려고 하면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요. 참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뭐한데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을 때도 패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기 전에도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했습니다. 네, 누구 한 명의 잘못으로 몰면 다음 선거 또 패배할 겁니다. 이런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패배 원인 정량적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견을 모아서 또 백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똑같은 것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여기에 모두가 다 같이 반성한다라고 하면 누구 한 명에게 책임을 넘기는 행위부터 중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네. 누구 한 명에게 책임을 넘기는 행위부터 중단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을 이끌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감히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국회의원은 당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당대표는 당원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치가 샘물이라서요. 본인이 지금 나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요구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모양새가 날 때는 내가 손을 들고 나갈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불려 나올 때 가장 그래도 이 입장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까지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나 뭐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소진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해서 한 템포 좀 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그래도 좀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템포 쉬는 네. 게 좀 의견에 무게를 두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본인 발언을 보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서 뭐 6월 말이나 7월 초 이야기가 나오면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재충전의 시간과 공부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차후를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 로드맵이 가동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로드맵 와중에 전당대회 출마가 완전히 가능성 제로의 선택지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보면은 이 전 당원이 100% 선출하게 돼 있는데 아직 당원에 대한 소구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지표나 아니면 국회에 그 화환을 보내는 그런 열성 지지자들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정치적 모멘텀은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아니면 보궐선거가 될 텐데 그때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정치인한테 어떤 변수가 앞에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인에게 이런 유리한 국면을 그냥 포기하고 차후를 공부를 명목으로 아니면 자기 반성을 명목으로 놓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고심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당의 부름이 만약 네. 있다면 저는, 전당대회에 네. 출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출마 하시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열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입니다. 영수회담이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상관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영수회담이라고 할게요. 이 영수회담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의제 부분에서 어느 게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조율도 있겠죠. 근데 틀림없이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은 좀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난 정권에서 부채 천조 시대를 열었고, 네, 그리고 지금 올 한 해만 지금 도래되는 상한이 도래되는 지금 국채가 100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올 한 해 국채에 대한 이자만 29조에 이르러요. 29조면 연간 예산의 4.6% 정도 됩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단지 빚 갚는데 이자로 들어갑니다. 원금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13조의 예산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건 행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도 제가 수차례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묻고 싶었었는데 이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고물가를 걱정한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돈을 풀자라는 이런 초등학생도 하지 못할 발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게 의제로 올라간다면 아니죠. 의제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 현안이라고 해서 의제에 올릴 만한 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 25만 원씩 지급이 될 텐데. 총선 때도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거절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요 안건 자체를 완전히 거절한다라고 하면 영수회담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흐려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대안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든 분들, 소득이 낮은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좀 중간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논란이 될 만한 건 있지만 첫 번째 회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편적인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좀 바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걸 국민의힘에서 파퓰리즘이다. 이게 대중 추수적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4월 10일 이전까지 국가 재정 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4월 10일이 딱 총선이기 때문에 유례가 없이 그걸 뒤로 미뤘습니다. 결과 지표를 열어봤더니 87조 세수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럼 전문가들이 진단을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제1원칙으로 견지한 정부에서 왜 이렇게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가 않았는가? 시장이 얼어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정부에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부에서 갖고 있는 보유금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 거치지가 않으니까요. 이 시장이 얼어붙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유동성이 풀렸을 때 물가 상승의 견인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지역화폐라는 한정된 어떤 형태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국민에게 지원한다는 방향도 사실 우리가 열어놓고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의제로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갔을 때 대통령과도 이 부분과 관련한 좀 논의가 진척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짧은 반론 드릴게요.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역화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역화폐가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도 국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이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야권의 해석이 많이 다르거든요. 여당에서는 좀 포퓰리즘적인 해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개혁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이때까지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20년 후, 30년 후에 국가의 채무까지 떠넘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정말로 위한다라고 하면 이 세대에게 어깨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벌써 400조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 늘면서 1000조 시대에 온 것도 지금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증가시키는 정책을 써서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돈을 풀면 안 된다는 거 초등학교 3, 4학년들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반대했던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영수회담이 실질적으로요. 19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 할 만한 결과를 끄집어냈던 영수회담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꼽히는 것 정도가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가 했던 영수회담인데요. 근데 이게 최근 영수회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끄집어냈던 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에 또 정권을 창출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정권을 뺏겼던 증상들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당도 야당도 영수회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당도 무언가는 끄집어내야 되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비록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무언가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진짜로 민생 때문에 8번이나 영수회담 요청했던 게 맞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왜 이때까지 8번이나 영수회담을 강력하게 요청했었는지 그 결과로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것들이 민생 현안에 맞춰져야 할 것인데 지금 25만 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부담이 되더라도 그 중간책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회담에 특검법을 네. 의제로 내야 한다 이런 강경론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영이 될까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져서 사실상 이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최상병이 특검법이고요. 지금 여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이런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이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대단히 어렵게 집권 3년 차에 들어서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도 아니거든요. 특검법은 뭐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들의 어떤 같은 도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의제로 올리기에는 좀 그 분위기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의제로 올리기에는 또 어색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최상병 특검이 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특검에 대한 어떤 진일보한 어떤 의제 세팅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관련된 게 인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뭐 오늘 원래는 대통령실 인사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안 나오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무총리 인선이 되겠죠. 국무총리 인선에서 누구한테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영수회담에서 상대당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의견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수회담이 어차피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든 야든 진짜로 국민을 보고 좀 협치를 진짜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민주당도 민생을 위해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들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또 여당도 야당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해야지 국민들을 위한 어떤 안건들을 끄집어낼 것인데요. 사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것도 또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75석이었나요, 여당이? 그중 80석이 채 못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가 아마 4명 이렇게 거쳐갔을 겁니다. 네, 그때마다 야당이 좀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분명히 영수회담에서 올라갈 것이다, 주제로. 그리고 이 부분은 야당 대표,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함께 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좀 뜬금없다, 놀랐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여론을 감지하기 위해서 좀 흘린 카드라면 이 방향성은 그런 거죠. 야당과의 협치할 수 있는, 민주당과 대화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정말 그런 뜻이었다면 민주당의 일단 대표를 먼저 만나서 이 부분과 관련한 협의나 논의가 있는 게 선행되어야 됐던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박영선 카드 이렇게 언론에 언급이 되고 보도가 되니까 지금 뭐 박지원 전 원장 등도 이거 사람 빼가기 아니냐 민주당으로선 그리고 과거 뭐 독재 정권 때도 하지 않던 뭐 분열 공작 아니냐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여론이 민주당에서는 좀 제기가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이제는 만나는 형국으로 됐으니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협치 없이는 국무총리는 인선안 통과되지 않습니다. 국회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뭔가 두 분이 유의미한 어떤 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 들고 저는 박영선 카드가 가능하다면 이른바 유승민 카드는 또 왜 불가능한 것인지 아마 많은 고심이 일단 대통령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신임 비서실장 발표도 뭐 이르면 오늘 오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점을 가장 고심하고 있을까요? 뭐 언론에도 이미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또 비서실장을 내세웠을 때 발표를 했을 때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들의 또 반대가 심하다라고 하면 영수회담이라는 이 취지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아마 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아닌가 영수회담 이후로 미루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 역시도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협의점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수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국민들이 만족할 부분을 끌어내려고 또 노력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만남 전에 뭐 감정적으로 또 부딪히기보다는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좋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네. 네, 비서실장도 그렇게 공석으로 오래 두면 안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유임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네. 지금까지의 비서실장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다 행정관료 출신이셨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업무 지원이 있었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원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정무 라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비판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보완제로서 뭐 이를테면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정현 전 홍보수석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치인 기용 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쏠린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하나의 문제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순장조란 표현을 썼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고민하는 좀 정치적 체급이 있는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업무를 선뜻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애로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 대표, 원내 대표, 국회의장 이 세 가지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 즉 거의 추대 분위기냐라는 건데 당내 분위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도 하고요. 일단 선거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해봤더니 한 번 더 하게 되면 정말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겠더라. 왜냐하면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여러 이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선뜻 다른 대항마가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이라는 그래도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 데에는 이른바 이재명 지도부 체계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좋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기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다른 대항마가 없다면 이게 추대 분위기로까지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온 게 저는 이재명 대표 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했을 뿐 내 뜻이다. 내가 계속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잊혀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내 권력을 내 손으로 핸들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다른 당대표 후보들조차도 여기에 맞설 생각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쪽으로 모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하나씩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회의장 역시도 고민이 되는데 육선이 두 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쪽으로 쏠릴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오선 의원들도 굉장히 출사표를 또 많이 던지고 있어서요. 뭐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김태년 의원도 그런데 육선 의원은 이제 2명이기 때문에 2파전으로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중립을 또 견지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네. 게 과연 이거는 뭐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그것이 매끄러운 국회의장직 이른바 뭐 혁신의장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요. 예. 그 역할을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할지 아니면 그래도 국회법에는 당적 보유가 금지돼 있을 정도로 중립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조정식 의원이나 추미애 당선인 모두 약간은 강성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런 관행이 깨지는 것, 네. 최다선이 당연히 하던 이 관행이 깨진 거는 그냥 100% 추미애 의원 때문이라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이 지금 총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한테 견제구성 발언을 좀 날렸거든요. 총선 승리는 이재명 당대표 혼자가 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그 의원이 좀 이게 국회의장을 안 시키려다 보니 그 조정식 의원 시켜도 또 후반기에는 추미애 의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선들의 반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추미애 의원이 아마 국회의장이 되기는 아마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 조정식 의원이 될 것이냐? 그냥 시키면 또 후반기 추미애 의원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투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투표로 간다라고 하면은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야 어찌됐든 간에 이때까지의 원래는 친명계가 아니지만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새로운 친명계로 또 탄생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으로 또 평가되고 있는데 이제 5선 의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의 복심이 있지 않을까. 네, 반기를 든 분 중에. 네. 그래서 아마 치열한 투표가 예상됩니다. 치열한 투표 예상되고 결국에는 그래도 후보군은 2-3명으로 좁혀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